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사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도와 제도, 소위 말하는 건축 법에 관한 부분과 건축 설계, 도면 그리는 것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건축 설비와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건축에서 인간의 신체의 내부에 있는 핏줄과 같은 그런 구실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건물답게, 건물을 유지 관리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통 건축에서 소위 말하는 설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설비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창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 건축에서 관련된 설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뒤를 이어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변화들을 겪게 됐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통 건축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이제 한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와 건축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인간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류의 어떤 생활 환경 속에 끌고 왔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불이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엄청난 화재를 일으켜서 순식간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건축 공간을 갖다 훼손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저런 어떤 재난을 가져오는 반면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고, 그 불을 잘 다스렸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화재로서 무모하게 우리의 귀중한 국보문화재를 이제 잿더미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그런 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도 하지만은, 오늘 시간에는 이런 불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말고 긍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온돌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우리 주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제 한건축사 시간에서는 이 주거 건축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건축,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태를 가지고 나서 전개가 됐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온돌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 건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의 출발점이자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건축의 유형들은 이 주거 공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변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사라지는 그런 시작과 끝을 갖다 이제 끝을 갖다가 끝을 이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과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주택에 대한 설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현대 건축의 어떤 변천사를 보게 되면 건축 이론의 상당 부분은 다 주택의 설계에서 탄생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택 문제를 고민하면서 건축 이론들이 변화되어 왔던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국 건축사 책을 보게 되면 왕왕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용어들이 헷갈려서 이렇게 좀 혼재돼서 사용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학자들마다 또 책에 쓰여진 것마다 다양하게 불러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때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거의 유형을 보면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얼기설기 엮여서 사용이 되는데, 대개 계층으로 얘기한다면 상중하로 이제 나누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가랍, 민가, 반가라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반가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민가라고 하는데, 민가는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그 용어 중에 하나죠. 모든 백성들의 집을 우리가 다 민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가는 보통 일본에서 이제 그 탄생된 용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독특한 용어가 이제 가랍 또는 호지라고 하는 집인데, 소위 말하는 소작인들의 거주하는 집들.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들을 설정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보면 겹집과 헛집 또는 퇴집이라는 이런 말이 있고, 일자,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 틈미음자 또는 일자, 공자, 용자, 을자, 도토마리, 뭐 이런 형태들의 것들은 주로 평면의 그 양태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라는 거는 주거의 유형 분류로 본다면 지붕 재료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붕 재료에 따라 불리는 용어들로는 셋집, 너화집, 청석집, 굴빛집, 근현대 이후로 오게 되면 양철, 함석, 뭐 슬레이트 뭐 이런 집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이건 지붕의 재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주거의 그 유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본다면 이제 까치구멍집이라든지 또아리집이라든지, 사실 또아리집은 어떻게 보면 평면의 형태에 가까운 거죠. 원형의 형태, 동그란 미음자 형태가 약간 이제 일그러들어서 원에 가까운 형태로 된 거를 우리가 또아리집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 자체가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그 무거운 물건을 이제 질 때 받침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또아리라고 그러는, 또아리 또는 또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따서 붙인 명칭입니다. 까치구멍집은 그러니까 팔짝 지붕의 그 합광면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연기를 배출할 수 있거나 채광을 할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까치구멍집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주거의 어떤 형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부재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마당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재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 민돌이, 굴돌이, 우리가 많이 쓴 납돌이, 소로수장, 뭐 익공이냐, 백골이냐, 뭐 또는 그 부재 구조의 어떤 형태를 보면 이제 그 보호가 몇 개씩 도리가 몇 개씩 쓰였냐에 따라서 몇 냥가 이런 것도 이제 쓰고 있고, 구조에 따라서는 정관식, 대량식, 천두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당에 이제 중정을 가지고 있는 미음자 형태의 그런 그 주택에서 마당의 공간을 우리가 보통 뜰집, 떼집이라고 이제 그 부르죠. 안동 지방이라든지 경상도 지방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로 충청도집, 호남집, 경기, 전라, 평안, 뭐 팔도를 나누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부르는 것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걸 또 더 축약해가지고 합쳐서 호남지방, 호서지방, 영동, 영남, 강원, 기호지방, 또는 그거를 더 이제 묶어가지고 남부, 중부, 북부, 절충 또는 도서지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거의 이제 가장 큰 또는 설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마루와 온돌이라고 하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마루 구조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들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온돌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죠. 그럼 반면에 북쪽 지방으로 가게 되면 온돌의 비중이 높고 마루의 비중이 점차 사라지고 작아지는, 줄어드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은, 주택과 관련된 용어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이제 우리 그 옛날 고문원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중에도 이런 말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큰 집을 넣으면은 주택을 뜻하는 말, 거처, 아주 작은 처소라는 그런 머무는 집이라는 뜻의 어떤 용어로 다 갈라본다면, 대략 뭐 그 위에 저택에 대한 그런 말들, 주택에 대한 말들, 거처에 대한 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처 같은 걸 의미할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우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우거 같은 경우를 보면 누추한 거처라고 해서 보통 우거, 자기 사는 집들을 갖다 높여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집이라는 것을 물론 아무리 호화롭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표명을 할 때는 우거, 누추한 집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의 서문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쓰는 그 끝에 보면은 우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누추한 집에서 우거 어디에서 이 글을 썼다, 뭐 마무리를 했다, 뭐 이런 말들을 썼는데, 아무튼 이런 용어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 용어 중에 보면
제라든지 택이라든지 사라든지 저, 당, 헌, 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격하게 나눈다면 이런 것도 각각의 쓰임이 있는 거죠. 아무데나 이런 거 붙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밑에서 세 번째 있는 당이라는 말, 헌이라는 말, 재라는 말을 아마 많이 쓸 겁니다. 지금 무슨 당, 연경당 무슨 뭐 이런 말 보면 되게 당이라는 말은 몸체, 안체, 전각, 사당 굉장히 중심 부분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말들을 지칭합니다. 때로는 이 당이라는 말이 바로 그 집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랑체에 이제 쓰여진 그 무슨 당이라는 말이 그 집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종종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재나 찻집, 문방사호를 파는 상점 같은 데 붙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라는 말은 서재나 숙소에 붙이는 말로서 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날도 많은 건축가들이 이제 주택 설계를 하면 무슨 당, 무슨 헌, 무슨 재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용어들이 전통 건축에서는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주거들이 이제 입지하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방어적인 목적과 이제 안전한 어떤 삶을 보장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적군이라든지 적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상대방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맹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자연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큰 위협 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공간들을 이제 확보하고 또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서 주거들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산곡에 의지해서 집을 짓고 지붕은 띠와 풀로 엮은 초가였으나 왕궁과 가나 절묘우는 기와했다. 가난한 사람은 장갱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떼서 따뜻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심고, 거의산에 의거한 배산임수, 안고낙업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간 개념들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이제 장갱이라는 말, 어떤 구들 고래죠. 불길이 가는 고래가 있는 온돌의 어떤 그 시원을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옛날 문에 나오는 장갱이라는 말입니다. 불을 떼서 따뜻함을 얻다 해서 이걸 온돌의 시초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집들은 이제 배산임수의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앞에 널리 펼쳐져 있는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자기의 생업에 이제 그 즐거움을 느끼는, 보통 안거나거 편안하게 거주하고 자기의 생업을 즐기는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들에 일반적으로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이제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략 이제 겨울철에 춥고 여름철에 무더운 그런 기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의 조건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마루와 온돌이라는 것은 아주 적합한 선택이었고 적절한 조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선택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기후 조건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 속에서 얘기죠. 어떤 인위적으로 뭘 우리가 과학적인 설비를 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이 땅에서 자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마루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따뜻함을 얻게 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한국 전통 건축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몇 해 전에 그 용역을 하나 문화재청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그 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의 구성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분해를 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둥, 그러니까 축부, 기단부, 축부, 지붕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갖다가 그림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파생돼서 나가고 그게 또 무슨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온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평면의 어떤 그 발전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식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지가 있는 그런 간단한 그 구조에서 수열식 어떤 주거에서부터 지상 구조로 이제 옮겨오면서 부엌과 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누어지고 부엌과 방이
좀 더 분화가 되고 거기에 마루가 끼어 들어가면서 불을 떼는 공간과 불을 떼지 않는 공간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뭐 최종적으로는 뭐 꼭 이런 순서는 아니겠지만 미음자 형태의 어떤 완결성을 갖는 그 평면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불을 떼는 그 온돌 시설들이 자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에 다 이렇게 온돌을 했던 건 아니죠. 물론 그 후에는 다 이제 모든 방들에 대부분 불을 떼는 구조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불 떼는 구조를 다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온돌이 있었던 방들은 노인과 환자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든 사람들이 또 몸이 허약한,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일종의 어떤 그 치료와 요양의 어떤 장소로서 온돌이라는 것들이 사용된 것들을 많은 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돌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임진왜란 이후의 일들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제 부들의 발전 추정되어 있습니다. 부들과 온돌은 같은 말이죠. 부들은 구운 돌이라는 뜻이고 온돌은 따뜻한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식 글자를 풀어본다면 돌을 따뜻하게 해서 그 위에 그 돌이 축적하고 있는 그 열기를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따뜻함을, 추위를 피하는 이런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들과 온돌이라는 그 단어에는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함축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돌, 따뜻한 돌, 구운 돌, 부들, 뭐 이 단어를 보면 일단 어떤 것을 통해서 불을 지펴서 돌을 갖다 따뜻하게 덮인 다음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돌은 처음에 처음엔 원시주거에서 노지, 많은 불을 피워서 이제 음식을 덮이거나 따뜻함을 얻었던 이런 것들이 점차 그 변천을 하면서, 여기서 변천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불을 떼는 구멍과 연기를 배출하는 시설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분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굴뚝 시설이 따로 없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을 떼는 곳과 그 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어떤 행위의 공간과 그다음에 그 불을 뗄 때 나오는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라는 공간으로 분화가 기능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불길이 지나가는 어떤 그 면적, 이것이 넓어지면서 그 위에 사람들이 걸터앉거나 눕거나 취침을 하거나 하면서 온돌이라는 구조로 이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떼서 불길이 지나가는 면적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을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전면 온돌이냐, 부분 온돌이냐, 뭐 이런 것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면 온돌의 시스템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온돌의 어떤 변천 과정, 부들의 변천 과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물론 여러 가지 모순도 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온돌이라고 하는, 부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변화됐는지는 단순하게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뭐 이런 과정이 그다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2단계로 가는 어떤 그 중간 과정은 없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굴뚝이라는 문제가 이제 또 이 불 떼는 곳이 반드시 여기에만 위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도에 대한 어떤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뭐 사학과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건축 쪽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 또는 고고학에서도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벗어나서 연해주 지방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발해가 이제 유적지가 있었던 중국의 흑룡강성이라든지 길림성이라든지 용영성이라든지 동북 삼성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온돌에 대한 연구, 구들에 대한 연구들이 종종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세계 구들학회, 온돌학회라는 것도 결성이 돼서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런 어떤 추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요구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부엌시설이라든지 또 고구려에서 발견된 고분 벽화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은
굴뚝과 불 때는 공간, 그다음에 불길을 이용해서 쓰는 어떤 장치,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불길이 지나가는 어떤 단계의 어떤 그 판들, 뭐 이런 구조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건 이동식 화로로 추정이 되는데, 불을 떼서 솥을 거는 장치가 있고, 뭔가 이제 걸터 앉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른 음식들을 식지 않게 올려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두 장의 그림은, 이 밑에 있는 거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이제 그림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고, 다시 재현을, 컴퓨터로 그래픽 재현을 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성호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 학부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학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학부 때인가 석사 때인가 그때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를 가지고 몇 가지 재현하는 그림들을 이제 그린 적이, 모델링을, 그 컴퓨터로다가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만들어 보면 굴뚝, 물론 이 그림하고 두 그림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굴뚝의 위치가 여기는 문 쪽,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왼쪽으로 가 있는데, 아마 합리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가 있는 게 맞겠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니. 사람이 위쪽에 있는 거로 봐서는 뭐, 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시설들이, 그 고구려 고분에서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 온돌이 만들어지려면 필수적으로 불 때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불을 떼서 불길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불길이 지나가서 나중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라는 것과 연총, 소위 말하는, 굴뚝, 그 다음에 아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돌 시설이 발견된 가장 오래된 그 유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초기의 그 유구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옹여산성입니다. 옹여산성에 있는 고구려의 그 온돌 시설이죠. 고구려 온돌 시설은 뭐 많이 알려진 것들이 뭐 여러 개가, 널리 알려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옹여산성에 있는 것은, 옹여산성은 이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그런 곳이죠. 아주 험준한 이런 그 천연 요새와 같은 지역을 선택해서 이 산 정상에 온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 도성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성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건물지들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줄고래, 이렇게 외줄고래 같은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온돌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유적지에서도 온돌의 구조들은, 초기 온돌의 그 구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발해나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온돌의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겨울철이 되면 영하 30도 이상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뭐 그런 그 취난 시설들이 없다고 한다면, 난방 시설이 없다고 한다면 집에서 거주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쪽에 지어지는, 따뜻한 곳에 지어지는 집하고는 근본적으로 구조를 달리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돌의 이제 구조와 구들의 유형은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돌의 구조, 구들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괸돌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돌들을 깔고, 구들장이라고 하는 돌들을 깔고, 그 위에 벽체 마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불을 떼는 곳에서 이 불길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그 바닥에 전달을 해서 오랫동안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보온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그 고래, 소위 말하는 불이 지나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불길이 지나가는 고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기를 배출하거나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빠져 나가는 굴뚝이 있고, 그 위에 구들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그려진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이 온돌의 구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들장들을 깔고 나서 그 위에도 초벌, 중벌, 마감 바르기, 장판. 그래서 고급집 같은 경우는 그 돌을 깐 그 위에다가도 이제 여러 겹으로 이제 흙을 깔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판지로다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그 보온층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초벌, 중벌 정도를 하고 그 위에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 그 볏짚 같은 거를 꼬아서 만든 어떤 이제 멍석이라든지 아니면 삿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깔고 옛날 사람들은 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지를 깔고 마감을 깨끗하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삿자리나 멍석 같은 거를 깔고 하는 볕단 같은 거를 이렇게 깔고 뭐 자늘 정도 어떤 그런 그 삶을 영위하지 않았나 조선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구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굴뚝이가 온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의 특성으로 본다면 불을 한번 떼가지고 음식이나 조리를 하고 그 남은 불을 가지고 바닥을 갖다 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벌레 같은 것도 좀 없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의 어떤 효과들을 발휘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뭐 뒤에도 자료가 나오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한국 건축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어떤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애착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 또 이 기후에 살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돌입니다. 그래서 온돌은 한반도에 살았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애호를 했고, 또 돌아가서 일본에 가서도 이 온돌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들이 현재까지도 전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글을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그 일본 일부터 시대 때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온돌의 구조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지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종단면도와 횡단면도가 있고 오른쪽 글에 보면 이제 한국의 주택에 대한 양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커다란 계보가 있다. 하나는 진화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전래되어 온 궁전 사원의 어떤 양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한 시대의 수열 위에 나무를 올려서 짓는 갈란식의 어떤 구조주체가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은 건물이 뭐 왜소하고 일반적으로 작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결점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지어진 이런 집들은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택해서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일단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온돌, 구들이라 했던 분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궁이 기능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고래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고 구들 개자리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고 아궁이의 위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에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를 제가 취합을 해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고래 형태에 따라서 고래 구들, 그리고 허튼 고래 구들, 뭐 이렇게 이제 나누를 하기도 하죠. 구들 개자리에 따라서 뭐 함실 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구들에 대해서 붙여진 명칭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그 구들에 대한 장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게 다 맞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부분의 선에서는 그 합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들은 추결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저장됐다가 서서히 에너지를 가두었다가 서서히 발산하는 이런 추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체 하부에서 직접 그 방을 이제 가열하니까 중간에 물론 구들장이라고 하는 또는 황토흙이라고 하는 장판지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긴 하지만 방을 가열해가지고 그 열기가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오게 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의 측정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분포의 어떤 온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열 대류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요. 요즘에 온도를 깔았을 때 그런 특징들이죠. 근데 과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방 안에 불 또는 연기가 없어 실내 공기가 늘 청결하다. 옛날에는 안 그래요. 이제 불 한 번 떼면 온통 집안이 그냥 연기에 휩싸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또 이 구들장들이 아주 밀착돼가지고 틈새가 없는 것이 아니라 틈새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기들이 이제 매캐하게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작불 떼는 거에서 연탄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불길을 갖다가 이제 불의 원천 소스, 불길, 불 자체, 열 에너지 자체를
석탄 같은 거라든지 연탄 같은 거를 쓰면서 연탄 가스의 문제도 굉장히 나중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차 온돌 파이프 같은 거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좀 더 청결하고 간결한 시공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대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마지막에 있는 얘기, 아랫목과 윗목 등 노약자의 보호 및 장유유소의 전통적인 윤리사상과 가족예의의 집단의식이 고양되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식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발의 형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몸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이 온돌의 바닥 생활을 하면서 아랫목과 윗목이라는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의 실내 공간이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위계 질서들이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전통 사회의 하나의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리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장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많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 전통 황토 찜질 구들방을 이제 시공할 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이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현대로 가장 많이 도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전통 건축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마 이 구들 온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응용이 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진화돼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돌과 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온돌과 구들의 생명은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량이 되어 왔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데 보여지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긴 한데, 시공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장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온돌학회, 세계 구들학회 뭐 이런 데에서 온돌 까는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깔아서 온돌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것은 약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습시 있게 어떤 건축 방식으로서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걸치게 되고, 또 특히 이 구들장을 어떻게 이제 보면은 연도 불길이 가는 그 길들을 불목을 갖다 어떻게 이제 까느냐, 그다음에 그 높이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또 불이 잘 빠져나가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또 기술적인 어떤 습득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패널 히팅 시스템 방식 같은 것은 온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온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공에 취약한 점들을 대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물론 전통이 아주 순수하게 전통적인 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방법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을 해서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또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시공 방법은 그다지 지금 오늘날은 우리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궁궐에 있는 아궁이의 모습입니다. 불 때는 그런 부분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불을 떼기 위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불 떼는 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전에 답사를 한번 동경성 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동경성에 상경용천부 내에 조선족 주거가 있습니다. 그건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경용천부는 바로 고려 발해의 수도였던 그 상경용천부 바로 그곳이죠. 그곳 안에는 동경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한 곳에 가면 조선족 주거지가 있는데, 옛날 초가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함경도, 함경도라든지 평안도 지방 이런 데 주택들의 양상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주, 소위 말하는 마을, 부엌하고 이제 방의 경계가 없이 하나로 돼가지고 이 부분이 정주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말 같은 거나 이제 소 같은 거를 이제 두는 그런 곳이고, 이렇게 이제 정지, 소위 말하는 이제 부엌 부분이 있고, 이런 기거를 하는 방들의 그런 구조를 보여줘서 초기에 이제 온돌과 이제 이런 불을 때는 아궁이 이런 것들이 일체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제일
한국의 온돌, 구두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칠부람의 아짜방이죠. 한번 부를 때면 한 달 이상 이제 온기가 유지됐다고 하는, 일제시대, 한국전쟁 때 이제 화재로 폭격으로 이제 훼손이 된 걸 다시 현재 발굴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유지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 고래를 굉장히 잘 깔은 거죠. 불길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지 않고 오랜 기간 이제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던 그런 어떤 그 고래를 까는 방식 또는 이 추결하는 어떤 그 기법들, 이런 것에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브람 아짜방은 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82년도에 이제 복원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경남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 불을 지피면 한 달이 넘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한 달이 넘는 49일까지 이제 따뜻해졌다고 하니까, 물론 약간의 과장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한번 불을 떼면 보통 일반 집에서는 그 다음날 또 불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기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 같은 한번 불 땜으로 해가지고 오랜 기간 유지됐다고 하는 걸로 보면 대단한 그 온돌 그 구조의 그 수준에 이제 가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편화됐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많은 집들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기능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좀 잘 부여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유일무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또 그런 기술들이 전파도 안 되고 전수가 안 돼가지고 또 계승도 안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선시대는 이 착취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많은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아예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본전치기가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이상의 잘났다고 이렇게 내세워 봐야 자기 스스로한테는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자기 자식에게 기술을 전수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지금도 그런 개념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아짜방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굴뚝의 어떤 형태들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돌 시설의 이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굴뚝은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장식의 요소로 쓰이기도 하고, 또 벽체에 붙이기도 하고, 몸체에 붙이기도 하고, 별도의 담장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몸체에서 떨어뜨려서 일정한 곳에 이제 위치를 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굴뚝이라는 게 연기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어떤 주변 환경을 미화하는 하나의 장식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취향들도 이제 이렇게 가미가 돼서 뭐 이런 십장생 굴뚝 같은 것까지도 탄생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온돌이 발달함으로 해서 당연히 굴뚝이라는 시설도 다양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후원의 뒷뜰을 장식하는 요소로도 굴뚝이 이제 아주 기묘하게 사용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미산의 굴뚝이라든지 아니면은 창덕궁의 낙선제 쪽에 이건 낙선제 쪽인데, 낙선제 쪽에 있는 그런 굴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벽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있죠.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굴뚝이지만 이것도 굴뚝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이제 수출을 가지고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이제 굴뚝을 설치해도 사실은 연기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는 건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굴뚝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도 낙선제에 이제 있는 모습이고, 좀 전에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거는 창덕궁의 이건 제가 지금 위치를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게 낙선제가 아닙니다. 요게 낙선제 바로 뒤에 있는 후원에 설치되어 있는 굴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기자기한 어떤 모습을 갖는 굴뚝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동락당에 있는
아궁이 겸 굴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가보면 이걸 또 메워놨더라고요.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걸 또 뭐 벌레나 그 쥐 같은 게 들어가서 사는지 이걸 현재는 메워놨는데 이런 식의 간략한 어떤 굴뚝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동북지방에 가면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이제 있는데 이 소수민족들 가운데 다라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라리족도 우리 민족하고도 우리 그 한민족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고구려 백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온도를 사용하는데 우리처럼 전면 온도는 아니고요. 보통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온돌 또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중국에서 말하는 캉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온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부엌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양쪽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은 디귿자 형태로 이제 온돌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 연기가 배출되는 굴뚝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거나 또는 뒤쪽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가 있기도 하고 이 뒤쪽에 가서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죠. 다라리족 민가의 그 모습인데 민속촌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뭐 이 운도라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그 대문에 보면은 막대기 2개를 걸쳐 가지고 제주도에 하면 정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유사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남북의 그 큰 거리차를 가지고 그 유사한 건축 시설물들을 보면은 제주도에 그런 거 탄생된 게 혹시 몽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파한 거 아닌가. 이 다라리족은 다 그쪽 계열들 사람이거든요. 몽골, 뭐 여진, 뭐 이런 그런 계열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화가 또 그 당시에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정랑 같은 시설이 동북지방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라리족의 그런 그 민가에 나타나는 굴뚝의 모습이죠. 굴뚝이 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온돌이 있다는 거죠. 불 때는 곳이 있고 연기가 배출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건축의 외관들을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붕의 이제 모습이고요. 이 사진을 가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 뚫어져 있는 이 구멍들이 뭘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굴뚝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거 불길이 나가는 그런 곳이죠. 통로, 집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로인데 여기 보면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장치가 있죠.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이제 해놓은 것들이 여기도 이제 구멍이 뚫린 장치들이 있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긴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다시 한번 지혜롭다라는 거. 지혜롭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나만 살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결국은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느끼게 됩니다. 이 굴뚝 시설은 우리나라에서도 굴뚝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불길이 나가서 배출해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겨울철이나 되면 따뜻하죠.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엉덩이를 걸터 앉으면 따뜻하니까 겨울철에 추운데 바깥에서 놀 때는 그런 데 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놀이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뚫어져 있는 구멍들은 개하고 자기들이 기르는 개하고 닭이 사는 닭장, 개집입니다, 이건. 여기도 다 추우니까 겨울철에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한 그 불의 나머지 여운들을 그 동물들을 위해서 배려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거 참 놀라운 어떤 그 느낌들을 받게 해요, 우리들한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걸 다시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물론 나도 필요해서 뭐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라는 어떤 개념들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 나만 따뜻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들이 같이 공동의 어떤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온돌에 대한 간단한 전통 우리 설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설비 시스템으로서 이제 그 뭐 온돌이라는 걸 대표적인 거로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건축물의 어떤 그 환경 조건, 삶의 조건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것 중에 빛 환경이라든지 약간은 온열 환경이죠. 또 하나가 이제 빛에 대한 문제고 또는 통풍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축물을 전통 건축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빛과 관련된 것으로는 창문의 크기, 창과 문의 크기, 그 다음에 창호지의 어떤 그 두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의 높낮이라든지 처마의 깊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실내의 어떤 그 공간에 이 빛의 양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본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온돌과 더불어서 이 빛 환경을 갖다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는 물론 그게 과학적으로 측량이 돼서 아주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뽑아낸 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가능성들은 다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창호의 크기, 면적에 따른 실내 공간의 조도, 창호지의 종류와 재질, 마감 방식에 따른 실내 공간의 조도 문제, 그 다음에 마당의 규모와 마당의 재질, 건축물의 높낮이가 어떻게 결정을 주는지, 처마의 길이와 건축의 높낮이에 따른 계절별의 실내 공간의 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경사도의 정도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소리에 대한 부분도 있죠. 소리. 바람의 통풍에 대한 부분도 소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벽체의 이제 두께의 재질, 창호의 유량과 수영에 대한 문제, 유형과 실과 실과의 간격과 그 사이에 마감재를 뭐를 썼느냐, 그다음에 창호지가 가지고 있는 차암의 성능, 그다음에 지붕의 두께와 재료, 공간의 어떤 그 적극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등등들이 다 그 전통 건축에서는 그 설비적인 부분, 소리에 대한 부분, 빛에 대한 부분, 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붕 부분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지붕에는 이제 그 반자 같은 것들이 항상 설치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붕 재료로서 어떤 것을 씀으로써 실내의 어떤 그 온도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빛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딱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지붕 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등천장과 우물반자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연등천장이란 말은 뭐 어떤 분은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연등천장이라는 게 차라리 보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노출 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얘기다. 어쨌든 그런 용어에 대한 문제는 뭐 여기는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천장의 그 마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처마를 처리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건축물의 어떤 환경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벽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차폐라든지 차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열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한옥은 100% 에너지 효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 같은 너무나 틈새가 많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우풍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단열에 대한 문제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오늘날 측정 기준으로 본다면 에너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옥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법적인 조항의 문제라든지 또 강화돼야 될 조건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상희라고 하는 그런 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도 보면 벽체에서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체가 있으면 벽체 마감을 한번 하고 다시 공간층을 만든 다음에 벽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지벽은 사실은
이 집안자하고 관계가 있죠. 집안자는 천장 부분에 마감재를 하나 더 대는 것이고, 지벽은 벽체 부분에서 마감재를 하나 더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난방 효과도 좀 있고, 단열 효과도 좀 가지고 오고, 소리에 대한 문제도 좀 그렇고, 위생 청결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창호는 뭐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은 사방이 전부 창과 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창호의 비율이 전체 벽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로 본다면 상당히 높죠. 일본 근정전 같은 거 보면 근정전은 사방이 다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과 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거의 벽면이 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개방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내부 공간은 그것 때문에 내부 공간이 또 비교적 밝게 느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창호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살의 크기라든지 창살의 형태라든지 창호지를 몇 겹을 바르느냐, 그다음에 이 창호가 이제 몇 겹으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창호에 대해서도 이 환경 조건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뭐 쌍창, 영창, 흑창, 갑창 뭐 이런 말을 이제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창호가 4겹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 갑창은 물론 거기 이제 문을 집어넣는 그런 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쌍창, 영창, 흑창 이렇게 해가지고 몇 겹의 문을 고급집에서는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바람에 대한 것도 이제 차폐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결국 차폐가 되면 바람 같은 걸 차단할 수 있으면 좀 난방 효과도 좀 더 크겠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몇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단부인 마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단부 결국은 마당의 크기하고 기단의 높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그 실내 공간에 어떤 영향, 그 조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당을 마감을 뭘로 했느냐, 옛날 사람들의 집들을 보면 마당에 마감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잔디 같은 걸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닥에 비친, 흙의 바닥에 비치는 그 빛이 간접적으로 이제 실내 공간에 이제 비춰지는 이런 어떤 방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마당에는 이제 물이 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잔디를 깔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는 식재를 또 우리나라는 또 하지 않는 뭐 이런 경향들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당에는 벽돌을 깔죠. 벽돌이나 석판을 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말끔하게 이제 조절해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담장의 높낮이라든지 집의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그 안에 국부적인 기후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통 측정을 합니다. 이게 충남 논산에는 윤주 모태 이렇게 높은 기단에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낮은 기단에 있는 어떤 경우하고, 당연히 그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하고 통풍의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이 두 개의 그 공간의 어떤 환경적인 작은 그 환경적인 조건들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이 큰 환경 조건에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작은 걸 하나 조절해 줌으로 해서 사람이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과거 전통 건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다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국부적으로 또는 공간의 위치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 그 탄생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이제 분석들이 필요하고, 분석도 장기간의 분석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이런 그 한옥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들을 뭐 조사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데이터 값이 신뢰성들이 굉장히 낮죠. 왜 그러냐면은 조사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 뭐 한 1년 정도 단위를 가지고 이제 그 사계절을 다 체험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기후 조건도 다 다양한 걸 놓고 해야 되는데, 보통 측정 기간이 뭐 한 달 이내, 또 일주일 뭐 이런 거 아니면 며칠 정도 가가지고 뭐 어느 특정한 그 시점에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얻어지는 그 데이터 값이 우리가 그 신뢰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맞장구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흡족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 데이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궁궐 같은 데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까 뭐 낙선제라든지 이런 곳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다가 그런 걸 장치를 해놓고 1년을 관찰하는 거죠. 1년 동안. 적어도 1년 정도는 해봐야지 거기서 나타난 어떤 그 국부적인 현상들, 또 그러한 장치들이 과연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그게 설사 습관적으로 되온 거라 하더라도 습관이라는 것의 이면에는 오랜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합리적인 가장 적당한 어떤 그 판단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사를 해보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치들이 좀 우리한테는 지금은 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 집의 그 환경적인 조건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가정 앞마당에 있는 이런 모습도 대문의 위에 뚫린 이런 그 살창과 판문과 마당의 크기, 그다음에 높낮이, 이 안채와 안에 있는 이 몸체 건물과 이 문간체에 있는 건물들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걸 통해서 이 방에서 느껴지는 조도의 문제, 바람의 문제, 여러 가지 소리의 문제, 이런 등등의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거를 가능성들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단 높이들이 각각 다른데, 물론 이 필요에 따라서 기단의 높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도 결정이 됐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우리나라에는 온돌과 마루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이든지 간에 작든 크든 높든 낮든 기단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안에 사는 실내 공간의 빛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온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당에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마당을 갖다가 그 강에 다짐을 했느냐, 잔디를 깔았느냐, 아니면 그냥 흙바닥으로 이제 했느냐, 아니면 모래를 깔았느냐, 뭐 이런 돌판을 깔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감정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에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창호의 문제겠죠. 창호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있고, 창호에 청판들을 얼마만한 크기로 붙였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최화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이제 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었을 때, 물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이제 다른 어떤 착용 효과도 있지만은, 그런 그 빛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바람의 풍량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에서는 유효하게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 그 격자 창살을 만들면서 창살의 두께가 과연 어떻게 최적화가 되느냐, 저 창살이 왜 저 정도의 크기로 계속 쓰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더 굵어졌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이 또 그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들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창과 문들이 이제 크기가 달리 되어 있고, 궁판 같은 것들이 이제 쪼개져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살창 같은 것들이 구분되는 어떤 그 면적의 배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실내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감흥들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또 바람에 대한 양들,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당연히 문이겠죠. 이렇게 청판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문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창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둠으로써 또 뭐 작은 거지만 크기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바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양들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조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머름이라고 하는 이 궁판 또는 머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높이에 이제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이제 머름의 높이를 사람이 앉아서 팔을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국 사람이 똑같지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좀 높고 어떤 낮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서 기대 보면은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으니까 대개 사람이 앉아서 팔을 올리고 기댈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것과 없는 거하고는 또 이 그 바람의 양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대청마루에서 그런 그 크기의 차이들을 통해서 에너지들의 어떤 흐름들을 바꿔주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청의 또 다른 양상들이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제 어떤 이 창살의 크기라든지 창문의 크기라든지 벽면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것들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많은 그 환경적인 요건들이 결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충효당의 이제 사랑채 창호의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각기 다른 그런 그 문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차이도 있지만 또 실내 공간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마루, 방과 방 사이 또는 마루하고 방 사이를 막아놓는 방식, 또 이런 것의 높이, 여기에 이제 붙여지는 창살의 어떤 형태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실내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그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환경적인 요건은 또 우리가 이제 그걸 더 폭넓게 얘기하면 설비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창덕궁 석고컨에 있는 이런 그 쌍창, 영창, 흑창, 그 갑창까지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조들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이제 4대부 이상의 고급 주택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빛의 양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무풍이나 바람 같은 거를 좀 차단해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실내 공간의 에너지 조절 문제, 조도의 조명, 조도의 이제 조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문제, 이 음과 빛과 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루 충족할 수 있는, 고루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창호가 바로 이 석복권이나 윤택경 가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창덕궁의 그 석복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경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가보면은 좋은 창호들의 디테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그 운현궁 같은데 가보면 아주 우리나라 그 창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양상들을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함령변에 있는 모습입니다. 함령변에서 쌍창, 영창, 흑창, 갑창까지 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서 아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제, 설비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 창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인데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요소이긴 하지만은 그 구성 요소가 결국은 그 집의 어떤 그 환경적인 요건, 설비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다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효과적인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궁이 좀 전에 얘기했던 운영궁이 굉장히 다양한 창호들이 보여지는데, 위에 이렇게 횡영창 같은 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환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빛의 양들을 조절하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창, 들문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여름철에는 이제 서로 터여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또 뒤에 이제 그늘진 응달과 앞에 이제 쨍쨍 햇빛이 내려지는 이런 그 마당, 그 두 개의 어떤 공기의 또 대류가 바로 이제 마루에서 일어남으로써 마루 공간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붕에 이제 추결이 많이 돼서 지붕이 단열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재료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마루에 가면 일단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뭐 이런 그 구조, 약간의 온도차가 마당과 뒷마당의 어떤 온도차를 통해서, 또는 창호들의 어떤 배열 문제, 들문과 들창이라는 개방적인 구조들, 뭐 이런 것이 작용을 하면서 마루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대한 시원한 어떤 장소로서 활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이제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온돌방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하고, 마루에서는 여름의 어떤 삶들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불발두 창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내에서 느낌이 어떤 좀 더 좀 흥미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고지기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내 공간의 어떤 그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는, 물론 설비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창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고지기 문이죠.
밀어서 여는 문, 미닫이와 여닫이가, 미석이와 여닫이가 같이 이제 겸해 있는, 미석이와 여닫이가 이제 같이 있는 이런 두 가지의 그 구조를 해서 공간을 최소한으로 이게 반이 접히는 거죠. 안으로 밀어놓고 다시 열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그래서 요만큼만 이제 공간에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아무것도 둘 수 없으니까 좀 넓은 공간보다는 작은 공간을 줄여가지고 축소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작으니까 그 작은 공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지벽, 벽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같으면 이제 라지에타를 켜고 뭐 여러 가지 단열재를 집어넣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벽이라고 하는 것을 한층 더 쌓음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단열, 보온의 효과도 가지고 있고 소리 같은 것도 차단을 하고 또 흙이 떨어져서 부서지는 것들 같은 것이 이제 방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막아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정강의 지벽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창호지가 발라지는 거죠. 창호지가 발라지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벽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마루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그 틈새 바람의 문제라든지 뭐 마루의 면적이라든지 마루가 어느 정도 높이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향단의 누마루의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봉화군에 있는 그런 그 주택의 그 모습, 마루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누마루 같은 경우들이 있죠. 누마루 같은 것도 있고 관람정의 안채처럼 마루의 높이가 낮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높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높은 고마루, 고상과 저상의 어떤 그 차이에 따른 그 쾌적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심수정의 대청마루의 모습도 있고 그 마루의 모습이 아주 넓은 면적이 시원하게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뒤에 있는 이제 창호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통풍이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곡에 걸터 앉은 이런 어떤 난간정사의 이런 모습들도 이제 우리는 전통 건축에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툇마루의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광풍각의 이제 마루의 모습도 우리나라 마루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깔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보면은 그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툇마루 부분 있는 데를 한 층에 그 벽체를 더 만든 거죠. 벽체를 더 만들어서 외부에서는 그 안에 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도 하고 또 겨울철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난방의 효과도 할 수 있는 이런 가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퇴도 역시 사대부집 이상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건축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가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결정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가퇴 때문에 실내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없게 하는 이런 어떤 효과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궁궐에 주로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요한 툇마루가 이제 통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부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추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결은 두 가지죠. 그 추결은 뭐 다시 하면 차단도 되는 차열, 그러니까 뭐 단열도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열이죠, 단열. 추결이 아니라.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을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 요소들인데 지붕에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짐을 있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은 지붕이 무겁단 말이죠. 특히 한옥을 보면은 기와집 같은 걸 보면은 적심을 깔고 보토를 놓고 다시 막 그 위에 이제 무거운 기와를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 적심과 보토 그런 거의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붕이 육중한 어떤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 위에 또 기와까지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이제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열 효과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까치구멍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제 환기를 아까 부엌 위치에 보통 놓여지게 설치가 되는데 부엌 부분에서 배연도 하고
채광도 하는 이런 어떤 이중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사진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너와집이나 굴빛집에 있는 코쿨 또는 고쿨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들. 사실 일종의 서양의 벽난로하고도 아주 벽난로의 뭐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등잔 역할도 하고 난방부실도 하는 이런 어떤 시설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마의 깊이에 따른 일조량들에 대한 조절 문제, 이런 것들이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부엌 부분에 고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환기를 시키는 이런 어떤 부실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코쿨입니다. 코쿨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실리의 너와집은 유명한 집이죠. 여기에 보면 코쿨이 이제 벽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의 근본적인 거는 불씨를 잘 보관하는 거죠. 불씨가 이제 옛날 사람들 가정에서는 불씨를 꺼뜨리면 큰일 나니까 불씨를 이제 잘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더 이제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피우면은 채광도 되고, 아니 조명도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옛날엔 등잔밖에 없었으니까 실내 조명을 조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또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자연히 그을음 같은 게 좀 생기죠. 그래서 벌레 같은 것들도 조금 이제 죽일 수 있는 효과들도 있고, 또 불을 피우니까 당연히 벽체로부터 이제 열기가 나오는 거죠. 벽체로부터. 근데 이 크기가 커지지 않은 이유는, 서양 사람들은 벽난로처럼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이유는, 서양 사람들은 입식 생활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이기 때문에 바닥에 이미 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커져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큰 기능을 하는 난방장치로서의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 같은 경우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캉이라고 하는 일자형 또는 디귿자 형태의 온도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만드는 게 뭐냐면 벽체 온도를 합니다. 벽체 온도. 그래서 그건 화장이라고 하는데, 화장, 불화자에다가 담장할 때 그 장자를 쓰는 화장이라고 하는데, 벽체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대가지고 등이 따숩게 만드는 그런 시설들. 그래서 바닥과 벽체가 같이 되는 이런 난방 시설들이 동북지방에 가면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차양들을 이렇게 벽처마나 호처마로 인해 가지고 안에 빛이 들어오는 양들을 이제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창덕궁 연경당의 그 선양제 같이 아예 차양 칸, 빛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칸을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빛의 양을 갖다가 조절하는 이런 장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현궁의 노락당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차양판을, 차양 시설을 이렇게 한 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빛이 들어온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처마를 더 멀리 내기 위한 차양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조립식입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죠.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끼워 넣었다가 겨울철에는 빼가지고 빛이 더 깊숙이 들어오게 하고, 여름철에는 빛이 좀 들어온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차양칸의 크기 또는 차양의 이런 것의 크기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왜 더 멀리 나가게 하지 않고 요만큼 했을까, 또는 이것이 왜 합리적인 어떤 치수로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그 깊은 연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 그런 것까지를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시설을 더 보게 되면은 우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70년대에 찍혀진 사진인데, 옛날에 그 울산궁대에 계셨던 그 분인데, 설계사무실 소장님이고 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 분이죠.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우대기라고 하는 시설은 바로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 그래서 그 겨울철에 이제 울릉도나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1m씩 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눈 때문에 생활 공간이 실내로 축소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처마 끝선하고 벽체하고 집의 벽체 사이의 그 공간, 소위 말하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처마 끝하고 벽체 사이의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처마 끝에다가 이제 담장을 하나 더 치는 겁니다. 담장을 하나 더 쳐가지고 눈이 이제 오더라도 일정한 공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거나 물건을 쟁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는 그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대기라고 이제 부르죠.
우대기는 이렇게 이제 짚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판재를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졌지만 이런 그 시설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전통 그 가옥에서 이제 해결해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 윈드 캡처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바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마당이나 중정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이런 시설들도 보여주고 전 세계 각지에서는 이 민간주택, 소위 말하는 향토주택, 버네큘러 아키텍처 같은데 뭐 지방의 지역색이 있는 건축들은 특히 이제 주거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기후에 적응해왔던 많은 노하우들이 집적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설비로서 대응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도시를 연구하거나 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그 각 지역의 자생적인 어떤 그 환경 적응하는 능력들을 좀 더 그 개발을 해내서 발굴해내가지고 오늘날에도 좀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낭비가 좀 적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경의 교토에 있는 지구환경연구센터 같은 데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죠. 지금 뭐 정년 퇴임을 하신 것 같은데 동경대학에 있는 그 무라마스 신 교수가 이제 거기 그 지구환경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일환으로서 전 세계 메가시티들을 이제 일제 조사를 한 것에 한 부분으로 자카르타 지역에 이제 주거 조사를 하고 도시 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 자생적인 어떤 환경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찾아내서 현지 건축가들, 현지 주민들하고 뭐 전기나 이런 것들 오늘날의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대기 내부의 모습을 바로 이 작은 공간이지만 통로 같은 이 작은 공간이지만 겨울철에 이제 묶여 있는 방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유용한 거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의 그 크기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확보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차 같은 거 보면 차의 실내 공간이 뭐 몇 센치, 몇 미리가 막 늘어나는 것을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몇 센치만 늘어나도 거기에 앉아있는, 그거에 타는 그 승차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떤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상승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우리나라 그 환경 조건에 대한 것들을 잠깐 이해를 했고요. 이어서 그 근현대의 어떤 상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건축 환경 설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출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은 설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인간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상상시키고 인체 위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공작물의 총칭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늘날의 이제 입장, 근대 건축 이후의 어떤 상황들은 공기 조절, 냉난방, 급배수, 전기, 운반 수송, 가스, 위생, 소화, 주방, 방제. 굉장히 유형이 많아지고 있죠. 아마 여기 더 많은 부분들이 증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점점 더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추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감소시키는,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묶고 아니면 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할 때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부분들은 안에 내포된단 말이에요. 옛날 설비들도 지금 보면은 온돌 같은 거는 이미 그 한번 수리하려면 집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굴뚝 한번 수리하려면, 연도 같은 거 한번 수리하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애당초에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설비도 사실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설비도 또 디자인 요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학교에 건축과를 설계하셨던 차일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초기 건축과 설계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계 계획을 했었어요. 건축과의 모든 그 설비 시스템들을 노출시키는 걸 원칙으로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론 겨울에 이제 얼어붙고 그런 거를 이제 제외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출을 시켜서 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그 설비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게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이 지금 다 무산이 돼서 이제 물 건너간 얘기가 됐지만은, 설비는 뭐 디자인 요소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설비는 사실 노출이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수시로 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죠. 예를 들면 도시의 설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수도잖아요. 하수도, 상하수도 문제인데,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도 같은 걸 자꾸 지금 묻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감추고 암거라는 형식으로 다 가죠. 근데 하천도 다 복개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복개를 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더러운 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눈을 감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러운 게 자꾸 눈에 보이고 드러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에 칸푸지엔 웨이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으면은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거기서 썩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하천이 복개되어 있을 땐 그 밑이 어떤 양상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열어보니까,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금방 오염이 되면 금방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설비 시스템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 전통 건축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우리 건축이 실험적인 어떤 그 모델로 썼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희정당이라는 건물입니다. 희정당은 우리나라 건물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현관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캐노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차를 타고 비를 맞지 않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비가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차를 타고 내리는 장면입니다. 희정당이라는 건물에는. 희정당이라는 건물에는 이제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희정당은 물론 일제강점기 때 많은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창덕궁의 많은 건물들은 일제가 됐든 우리가 됐든 한옥의 실험장이었습니다. 한옥을 근대화시키는 것의 실험장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방화벽도 만들어지고, 배관 같은 거, 시설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것도 설치가 되고, 뭐 수도 파이프 같은 것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위생 설비에 대한 것들도 설치가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희정당이라는, 또 창덕궁이라는, 대조전이라는 건물, 이런 곳에서 실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신한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까지 시간과 돈을 버리진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역사가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고, 17년에 화재로 수실됐다 20년에 경복궁의 강명전을 해체해서 옮겨다 지은 건물이 바로 지금 현재 보이는 희정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황제 순종의 이제 이발소, 목욕탕, 화장실, 회의실 뭐 등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양식 조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커튼이 설치됐던 커튼함입니다. 여기 원래 커튼이 지금 있는데 지금 사라진 거죠. 커튼함들이 보여지고, 카페트가 깔리고, 서양식 입식 가구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창호에 대한 것들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호 같은 것도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들의 이제 출입하는 문의 높낮이도 이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차양 같은 경우도 나무판으로 만들던 것이 이렇게 그냥 철물 같은 거로 이제 제작이 돼가지고 쓰이기도 하고, 조형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사용됐던 것과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세면하는 곳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난방에 대한 개선, 뭐 이런 거, 라지에이터 같은 것도 들어오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면 창덕궁에 가면 수락관이 있는데, 이 수락관에 이제 조리하는 시설들도, 왜냐면 이제 연료들을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설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뭐 타일이라는 것들도 이제 붙이고, 뭐 새로운 재료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옛날에 화덕 같은 것들이 뭐 이와 같은 이제 그 다른 그 시설로 바뀌게 되고, 이런 배관 시설이라든지 뭐 물 처리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큰 변혁들이 창덕궁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부의 이제 모습이죠. 찬장의 설비라든지 이런 바닥의 마감이라든지 천장의 이제 어떤 그런 그 마감 부분 같은 것도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근대 시대 설비 얘기를 할 때 하나 빼놓지 말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뭐 누구나 다 무관심하게 타고 다니고 있지만은 엘리베이터야말로 건축 설비 중에서 아까 보면 건축 설비 중에 운반 수송 설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축은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고층 건물들의 어떤 그 집을 짓는 것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삼고 있고, 토지 때문에 더더군다나 밀도 있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수직 승강기라고 하는 것의 개발은, 발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올라간다면 결국은 해결해야 될 게 급배수의 문제라든지 올라가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설비라는 시스템에서 이제 개선이 일어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도르래의 원리를 갖다가 응용해서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1853년에 최초로 낙하 방지 장치를 발명하면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리고 내리는 거는 가능한데 어느 순간에 자기 원하는 데서 이렇게 순간순간 멈춰야 되는 거죠. 오티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순간순간 멈추는 장치를 개발을 하고 본인이 직접 이제 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오티스라는 회사가 유명한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회사 지금 상표로도 아주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고, 우리 아마 학교에도 몇 군데 오티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동력 장치를 이제 만든 거는 독일의 지멘스라는 회사가 이제 1880년에 만들어가지고 뉴욕에 이제 이런 그 회사 건물에 처음 설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베이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층 건물들이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건물의 이제 수직적인 어떤 동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 오히려 옛날엔 전쟁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실생활로 옮겨간 게 있는데, 실생활에서 만들어진 것도 전쟁터로 옮겨가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인데, 항공모함에 이제 2차 대전 때 적용이 되면서 신속한 전투 수행에 이제 공헌을 미치게 되는 이런 영향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설비가 1850년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화폐 운반용으로 처음 이제 설치가 됐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행, 지금 한국은행 그 자리에 1910년도에 화폐 운반용으로 설치가 되고, 승객용은 1914년에 조선호텔에서 처음으로 지금 조선호텔 그 자리에 있던 철도호텔이죠. 철도호텔에서 처음 설치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략 이제 일본은 이제 능운각이라는데, 파리에 발명하면 에펠탑에 이제 수직적인 게 아니라 경사져서 올라가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탄생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그 도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던 그 도자기 회사, 이건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의,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그 회사의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층 건물로 이제 당시는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고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이제 오티스가,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이제 처음으로 시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든 거죠. 개발을 한 거죠. 그냥 올리고 내리는 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가능했었는데, 이걸 이제 순간 정지하는 장치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안전성들을 이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앞에 조선은행에 설치가 되고 철도 호텔, 그 후대 이제 조선 호텔로 바뀐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1937년에 건축된 그 화신백화점 이곳에 이제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한번 그 엘리베이터 타보는 이런 어떤 것을 굉장히 선망하는 이런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설계자는 이제 박길용,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가였던 박길용이고, 소유주는 이제 박흥식이라는 사람으로서 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도 화신소니니 뭐 이런 굉장히 굴지의 회사들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화신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졌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유력한 한국의 원래는 뭐 재벌가에 거금갈 정도의 재력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같이 설치가 돼가지고 장안의 화제가 됐던, 또 이 건물은 동양에서 제일 큰 전광판을 가지고 있기로도 유명했었습니다. 전광판도 굉장히 큰 네온사인 전광판을 가지고 있어서 장안의 명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제 승강기를 보면은, 지금은 뭐 진짜 승강기가 5층짜리 건물에도 다 승강기 설치될 정도이고, 승강기 설치가 되면 장사가 팔리지가 않을 정도로 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다 있지만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전체에 운영됐던 승강기가 150대 정도니까는, 뭐 지금 어느 한 동네에 있는 한 구청에 있는 뭐 승강기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양들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이 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병원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군사령 군부대라든지 주요 관공서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나마 이제 이 승강기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병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인들이, 또는 백화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곳에서 이제 승강기를 처음 타보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승강기 한번 타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갓난아기들, 조그만 애기들 방금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그 승강기 타는 게 굉장히, 엘리베이터 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또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타는 것들이 아주 두려운 공포잖아요. 그리고 그 체험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흥분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오죽 했겠습니까. 이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는 것들이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들은 이제 속도 경쟁이 마찬가지로 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이제 현대 시대라는 게 바로 그 속도의 경쟁의 시대인데, 이 화신의 엘리베이터는 당시에 분당 10m였으니까 얼마나 느린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최고속 엘리베이터는 상하이 타워로 분당 1080m로 지금 계산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분당 1080m니까 뭐 거의 100배 이상의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거죠. 100배 정도. 상당한 이 속도감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KTX 같은 거의 속도라든지 옛날에 기차하고 속도도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것 같이 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이것은 결국 간단한 엘리베이터 하나의 어떤 그 건축 설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설비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축계에 미친 파급 영향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 사실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전기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날은 전기를 뭐 물 쓰듯이 낭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공간에도 이제 불이 많이 켜져 있지만은 이 전기에 대한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생애 주기를 갖다 만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밤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낮에 이렇게 생활하고 저녁이 되면 다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묶여 있던 어떤 그런 즐길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밤이 낮과 같이 자유로워지는 어떤 시기는 바로 이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더불어서 근대 시대의 어떤 획기적인 건축 설비로서는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나. 그리고 전기는 비단 빛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열원으로도 많이 쓰죠. 전기를 통해서 열을 취득해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미 다 잘 알려진 것으로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찍부터 궁중에 이제 전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궁궐에서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향원정, 경복궁의 향원정 옆에
처음으로 발동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불을 켰었는데,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고 가로등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전기의 실체가 일반인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 최초에 이제 우리 그 전기등을 켰던 건천궁하고 향원정 일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주변을 발굴해 보니까 당시에 약간의 그 흔적들이 나왔다고 신문 보도가 된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전기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면서 그 후에 전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권이 걸려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 이권을 독점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한성전기회사의 전경이고, 오른쪽에 동대문 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동대문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이제 전차 정거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전기 전차의 모습입니다. 전차. 홍릉에서 서대문까지 다녔던 단선 궤도로 되어 있던 이런 전차죠. 전차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존재했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 전차의 속도감에 대해서 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어떤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기 설비의 이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이렇게 불을 켜고, 가로등에 불을 켜고 도시를 이제 밝히는 그런 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밤에 문화를 창출하고, 낮에 느낄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그 형태들도 이제 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주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홍등가, 밤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 영역과 삶의 패턴이 바뀌는 또는 변화되는 이런 어떤 그 계기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이 이제 다 사람들의 그 활동의 무대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궁궐에 설치된 전등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촛불 기둥과는 다른 양상이죠. 그리고 이 자연적인 채광들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빛의 양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는 이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도시의 풍경들을 이제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잠깐 보니까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밤이 되면은 일본은 뭐 밤 문화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발달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물론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 어느 구역은 밤 문화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도시 전체를 보면은 한국같이 이렇게 24시간을 그 불야성을 이루면서 아우성 치는 나라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 같은 데만 하더라도 10시 정도 되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뭐 일부 유흥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도시가 어둡고, 이제 불을 다 끄는 경향들이 많은데, 가로등도 굉장히 어둡죠. 우리도 굉장히 가로등이 너무 밝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면 건물들을 보면 특히 이렇게 공공주택, 공동주택 같은 거 보면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이제 많이 꺼서 있긴 하지만은 항상 걔네들이 불을 켜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상등, 계단들이 위치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불을 켜놨더라고요. 그런 거 빼놓고는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불야성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도 물 쓰듯이 하고, 불도 물 쓰듯이 하고, 그 다음에 전기도 물 쓰듯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화려하고 밤에 불을 많이 켜는 나라도 드문 것 같아요. 그게 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원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략에 대한 문제들은 남의 얘기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봤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1930년대 이제 그 경성전기회사에서 발행한 화보에 실린 건데, 경성의 야경이라서 네온사인의 화려한 전멸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묘사된, 오늘날에 익숙한 거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새로운 그런 그 경관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네온사인에 얽힌 그런 얘기들이 간단하게 신문 기사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온사인 이야기에서 여기 가스를 갈아 넣으면 여러 가지 빛이 난다. 그래서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나요. 저도 그래서 수원에서 옛날에 이제 서울에 가끔 이제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 댁이 이제 서울에 있어서 방학 때 올라오게 되면 서울역에 보통 아침에 출발하면 이제 굉장히 늦게 도착하거든요. 전 원래 이제 수원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 길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어둑어둑해지면 서울역에 도착을 하면 어머니 손잡고
서울역에서 이제 뭐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서울역에 지금 대우 빌딩 있는 곳이 아니라 대우 빌딩 말고 연세 빌딩 있는 쪽 그쪽에 굉장히 큰 전광판이 있었어요. 네온 사인판이. 이 다이얼 이 재봉틀 선전서부터 해서 맥주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전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아주 큰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멸되는 모습으로 야, 서울은 정말 화려한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바로 이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 그 네온 사인의 그 불야성은 아주 가히 그 장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전기가 도입이 됨으로써 또 하나 이제 언급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등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등대 얘기. 제국의 침략과 등대라고 하는 이런 상호관계, 제국 침략의 선봉장이 된 등대들도 결국은 물론 옛날에는 이제 등대를 이 전기 아닌 거 가지고도 이제 했죠. 뭐 부를 때 가지고 이제 연기 가지고도 했었고 뭐 이 횃불 같은 거를 가지고도 했다는 얘기도 옛날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많은 등대들이 설치가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됨으로써 이 제국 열강들이 동아시아나 이런 데 진출하는 앞잡이, 길잡이의 노릇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2년도에 8m의 이제 그 등대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8m 등대의 모습입니다. 불빛이 한 37km까지 나갔다 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새로 옛날 등대는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왼쪽에 그 새로운 등대를 지금 건립해 가지고 간단한 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대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야간 조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옛날 건축이나 현대 건축들을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많죠. 최근에는 서울 한강 다리 같은 데도 조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야간 조명, 그다음에 건축 조명이라고 하는 분야도 지금 아마 특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중요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건축 야간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이걸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유적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그 유적지 중에서 좀 강한도를 소개했지만, 경주의 안압지 같은 경우는 야간 조명하면서 관광객이 수십 배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부작용도 많은데, 그 유적 자체로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지만, 관광객들의 어떤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기가 되는 거죠. 통행금지 같은 것들이 좀 유명무실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밝아지니까, 밤이 밝아지니까는 물론 그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이 치안 문제가 개선이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밝은 조명을 하는 곳은 이제 개선이 됐을 것이고, 좀 어두컴컴한 곳은 이제 덜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영향성이 있겠지만, 당시로서 볼 때는 야간에 빛이 생겼다고 하는 건, 불빛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야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런 그 고정관념들이 타파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관념들이 달라진 거죠. 약속 시간을 낮에만 했다가 이제 밤에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가 된 거죠.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에 서게 된 것도 이러한 전기라고 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건축 내부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 이만한 정도 수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몇 가지 건축의 설비와 건축의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짚어본다면 더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발굴해내서 건축 역사의 변천사들을 이제 규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